8. 역사의 정의는 없다.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발명품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의해 생겨난 틈을 메웠다. 하지만 이런 협력망들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스럽고 불안한 축복이었다. 그 그물을 지탱하는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 망은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다.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가령 한무라의 법전은 귀족, 평민, 노예 사이의 서열을 확립했다. 귀족은 좋은 것을 모두 가졌고 평민은 그러고 남은 것을 가졌으며 노예들은 불평을 하면 채찍질을 당했다. 1776년 미국인들이 수립한 가상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 이 선언서는 위계질서로 혜택을 받는 남자와 위계질서의 힘을 빼앗긴 여자 사이의 위계질서를 창조했다. 또 자유를 향유하는 백인과 평등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위계질서를 창조했다. 후자는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 많은 이가 노예 소유주였다. 이들은 서명과 동시에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위선자로 여기지도 않았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는 깜둥이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미국의 질서는 또한 부자와 가난뱅이는 계층이 다르다고 선언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은 부자 부모가 돈과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따른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이 보기에 평등이란 단순히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했다. 평등은 실업수단이나 통합, 교육, 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유란 단어 역시 오늘날과는 그 함의가 크게 달랐다. 1776년에 이 단어는 권력을 박탈당한 사람들, 흑인이나 원주민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더더욱 아니었다. 박탈당한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단지 국가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시민의 사유재산을 압수하거나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시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질서는 부의 위계질서를 옹호했다. 일부는 이 위계질서를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는 불법의 자연법이 구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은 인간의 장점을 부로써 보상하고 나태함을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차별, 자유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은 허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상의 질서는 스스로가 허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위계질서가 자연스럽다고 올바르다고 보았는데 이들은 노예제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무라이 비는 그것을 신이 정해놓은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게는 맹종하는 본성이 있고 자유민에게는 자유로운 본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단순히 이들의 본성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종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관한 사이비 과학 강의를 듣게 될 것이다. 백인의 혈액이나 유전자에는 백인을 더욱 지적이고 도덕적이며 근면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완고한 자본주의자에게 부의 위계질서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은 객관적 능력 차이가 빚어내는 필연적 결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부자가 더 많은 돈을 가진 것은 더욱 능력있고 근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더 나은 의료 혜택과 교육, 영양 공급을 받는 데 대해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자에게는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넘친다. 카스트 제조에 집착하는 힌두교 신자들은 우주의 힘이 한 카스트를 다른 카스트보다 우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힌두교의 유명한 창조 신화에 따르면 힌두교 신들은 원시 인간인 푸르샤의 몸을 써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해는 푸르샤의 눈으로, 달은 뇌로, 브라하마는 입으로, 크샤트리아는 팔로, 바이샤는 넓적 다리로, 수드라는 다리로 만들었다.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면 브라만과 수드라의 정치 사회적 차이는 해와 달의 차이처럼 자연스럽고 영원한 것이 된다. 고대 중국인들은 여와 여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는데 누런 흙으로는 관료들을 빚었고 갈색 진흙으로는 평민을 빚었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이런 위계질서는 모두 상상의 산물이다. 정말로 브라만과 수드라가 원시적 존재의 각기 다른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두 계급 사이의 차별은 약 3000년 전 인도 북부에서 인간이 발명한 법과 규범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 달리 노예와 자유민 사이의 생물학적 본성의 차이가 밝혀진 바는 없다. 인간의 법과 규범이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흑인과 백인 간에는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타입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지능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위계 질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데 비해 다른 사회에 그것은 잘못되고 우스꽝스러운 기준을 근거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현대 서구인은 인종 간의 위계 질서가 있다는 생각을 비웃으라고 교육받는다. 이들은 흑인이 백인 동네에서 살거나 백인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백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하는 흑인 차별법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은 부자와 가난한 사이의 위계 질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부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자 동네에 살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인류 학교에 다니며 병원 치료도 시설 좋은 외딴 곳에서 받도록 만드는 위계 질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가 부유한 이유는 그저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불행하게도 복잡한 인간 사회에는 상상의 위계질서와 불공정한 차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위계질서의 도덕성이 같은 것은 아니고 일부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욱 심한 차별로 고통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학자들이 알기로 대규모 사회치고 차별이 전부 없앤 곳은 이제까지 없었다.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상의 범주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의 질서를 창조하는 일을 되풀이했다. 범주는 예컨대 귀족과 평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자 등이었다. 이런 범주는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했다. 위계질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나 수행한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또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에서 헨리 히긴즈는 일라이자 둘리틀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말투만 들어도 그녀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층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가령 꽃 파는 소녀를 감쪽같이 공작 부인으로 보이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호언장담에 쓸 도구로 알맞다는 것을 어느 날의 꽃집에서 일하는 일라이자는 매일 가게에 들어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장미와 글라디올러스를 팔기 위해서 각각에게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좋을지를 알 필요가 있다. 개별 손님의 취향과 주머니 사정을 캐물을 수 없는 노릇이므로 그녀는 옷차림과 나이, 피부색 등 사회적 단서를 이용해서 구별해낸다. 그 사람이 회계 법인의 공동 경영자로서 모친의 생일에 선물로 목이 긴 비싼 장미를 대량 주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혹은 호텔 보이로서 멋진 미소를 지닌 비서에게 데이지 한 묶음밖에 사줄 형편이 안 되는지를 말이다. 물론 사회적 차별이 형성되는 데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도 한몫하지만 능력과 성격의 다양성은 보통 상상의 질서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재능에는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을 키우고 갈고 닦고 훈련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재능은 잠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배양하고 가다듬을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회를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는 그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상상의 위계 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달려 있다. 해리포터가 좋은 예다. 특출한 마법사 가문에서 벗어나 무시한 머글 집안에서 양육된 해리포터는 마법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호그와트 마법 학교에 도착한다. 그가 자기 능력에 대한 확고와 지배력을 획득하고 타고난 능력을 알게 되기까지는 7권의 책이 필요했다. 둘째, 다른 계급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능력을 개발하더라도 이들이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이 각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하에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과 브라만이 혹은 아일랜드의 태생의 가톨릭 신자와 영국 신교도가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상업적 통찰력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라는 게임은 법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유리천장으로 조작되게 마련이다. 악순환. 모든 사회는 상상의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그 위계질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올까? 왜 인도의 전통사회는 카스트에 따라, 오토만 사회는 종교에 따라, 미국 사회는 인종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눌까?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위계질서는 일련의 요연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집단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영속성을 얻고 세련되어졌다. 예컨대 많은 학자의 추측에 따르면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형성된 것은 약 3000년 전 인도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아대륙을 침략해 현지인들을 복속시켰을 때였다. 침략자들은 계층화된 사회를 건설하여 자신들이 윗자리를 차지하고 현지인은 하인과 노예로 삼았다. 수가 적었던 침략자들은 특권적 지위와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카스트로 구분했고 각 카스트는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카스트마다 법적 지위, 특권, 임무가 각각 달랐다. 카스트를 뒤섞은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결혼, 심지어 식사를 함께하는 행위는 금지되었다. 이런 구별은 단순히 법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화와 관습의 고유한 일부분이 되었다. 지배자들은 카스트 제도가 우연한 역사적 발전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실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결과 불결의 개념은 힌두교의 핵심 요소로서 사회적 피라미드를 지탱하는 데 이용되었다. 경건한 힌두교도는 다른 카스트 사람들과 접촉하면 개인적으로 오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는 혐오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런 아이디어는 힌두교의 특유한 방식이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오염과 청결 개념은 사회의 정치적 구분을 강제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으며 수많은 지배 계급이 특권을 유지하는 데 이를 이용했다. 그런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사제와 대공들이 짜맞춘 완전한 시기는 아니었다. 사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의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병자나 시체처럼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든 격리하고 싶다면 그들이 오염의 원천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믿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여성, 유대인, 집시, 게이, 흑인 등 어떤 집단이든 말이다. 힌두교의 계급제도와 여기에 수반된 청결의 법칙은 인도 문화에 깊이 새겨졌다. 인도 아리아인의 침략이 잊힌 지 오랜 뒤에도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를 계속 믿었고 카스트를 뒤섞는 데서 오는 오염을 혐오했다. 카스트라고 해서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큰 카스트는 그보다 하위의 카스트로 분화했다. 원래 4개였던 카스트는 마침내 자티라 불리는 3000개의 각기 다른 집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확산으로 시스템의 근본 원리가 바뀐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특정 계급으로 태어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해당 개인과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다. 한 사람의 자티는 그의 직업,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는 곳,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한다. 결혼은 자신과 같은 카스트 사람하고만 할 수 있는 게 보통이고 그들이 낳은 아이는 부모의 지위를 상속받는다.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집단이 대두되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카스트로 인식되어야만 힌두교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의 카스트로 인정받는데 실패한 집단들은 말 그대로 버림받았다.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이들은 가장 낮은 지위조차 갖지 못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린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으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등 굴욕적이고 구역질하는 방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다. 심지어 최하위 카스트의 사람들은 또 이들과 섞이거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몸이 닿는 것을 피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다. 현대 인도에서도 결혼과 직업은 카스트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인도의 민주정부가 그런 차별을 철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카스트를 섞어도 오염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힌두 교도들을 설득해 왔지만 모두 허사였다. 미국에서의 청결 문제. 이와 비슷한 악순환이 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영속화했다.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 정복자들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 노예를 미국으로 수입해 광산과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수입하는 유럽이나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였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첫째, 아프리카가 더 가까웠으므로 세네갈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 둘째, 아프리카에는 이미 잘 확립된 노예 무역이 존재했던 데 비해 유럽에서는 노예 소유가 극히 드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이 무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셋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었다. 버지니아, 아이티, 브라질 같은 곳에 있는 미국의 농장들은 아프리카가 발생지인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시달렸다. 아프리카인들은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이런 질병에 부분적으로 면역이 생겼지만 유럽인들은 완전히 무방비여서 떼죽음을 당했다. 농장 주인으로서는 아프리카인 노예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유럽인 노예나 계약 노동자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역설적이게도 유전적 우월성이 사회적 열등성으로 번역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보다 열대 기후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럽인 주위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런 상황 탓에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도를 정복한 아리아 사람들이나 미대륙의 유럽계 백인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신앙심이 깊고 정의로우며 객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런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햄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햄은 그 아버지로부터 내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생물학자들은 흑인들은 불결한 상태로 살며 병을 퍼뜨린다고, 다시 말해 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화들은 미국 문화와 서구 문화 전반에 잘 공명했다. 그래서 노예제를 만들어낸 조건들이 사라진 지 오랜 뒤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세기 초 대영제국은 노예제를 불법화하고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중단했으며 이후 몇십 년에 걸쳐 노예제는 미대륙에서도 점차 불법화되었다. 이것은 노예를 소유한 사회가 자발적으로 노예제를 추방한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하지만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도 노예제를 정당화했던 인종차별적 신화는 계속 유지되었다. 인종 분리는 인종차별적 입법과 사회적 관습에 의해 지속되었고 그 결과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강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직후 미국 남부주들을 떠올려보자. 노예제는 1865년 미국 헌법의 제13차 개정으로 이미 불법이 되었고 제14차 개정에서는 인종을 근거로 시민권과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년간 지속된 노예제의 결과 대부분의 흑인 가정은 대부분의 백인 가정에 비해 훨씬 더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1865년 엘라베바에서 태어난 흑인은 이웃의 백인에 비해 좋은 교육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훨씬 적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태어난 그 자녀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불리함을 안고 삶을 시작했다. 이들 역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엘라 베바는 잘 사는 백인들이 누리던 기회를 갖지 못한 수많은 가난뱅이들의 고향이기도 했다. 게다가 산업혁명과 이민의 물결은 미국을 극도로 유동적인 사회,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었다. 만약 문제가 되는 것이 오직 돈뿐이었다면 인종 간의 첨예한 분리는 빠르게 흐려졌을 것이고 거기에는 인종 간 결혼이 적잖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865년이 되자 백인들뿐 아니라 많은 흑인들도 흑인에 대한 편견을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흑인은 백인에 비해 객관적으로 지능이 낮고 폭력성이 높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게으르며 개인적 청결에 관심이 적다고 말이다. 따라서 흑인은 폭력, 절도, 강간, 질병, 다시 말해 오염의 원인이었다. 만일 1895년 엘라베바의 어느 흑인이 좋은 교육을 받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해 은행원 같은 어엿한 직업을 가지려고 지원서를 냈다고 하자. 그가 채용될 가능성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백인 후보에 비해 훨씬 더 적었다. 흑인에게 찍힌 낙인, 천성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게으르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 악영향을 미친 따시다. 어쩌면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사람들도 이런 낙인은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며 흑인들도 백인 못지않게 경쟁력 있고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리라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편견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굳어졌다. 좋은 직업은 모조리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실제로 열등하다고 믿기가 더 쉬워졌다. 평균적인 백인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흑인이 해방된 지도 여러 세대가 지났어. 하지만 교수나 법률가나 의사가 된 흑인이 얼마나 되냐고. 심지어 은행 출납 개원이 된 사람도 드물어. 이건 그들의 지능이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 흑인들은 악순환에 빠졌다. 그들은 지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미 백인들이 차지해버린 직업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열등하다는 증거는 백인들이 차지한 직업을 가진 흑인이 드물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 악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흑인에 대한 낙인 찍기가 심해지면서 이것은 인종을 차별하는 짐크로법과 규범으로 제도화되었다. 흑인은 선거에 참가할 수도, 백인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백인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도, 백인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백인 호텔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이런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명백했다. 흑인은 천하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백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백인들은 흑인과 같은 호텔에서 자거나 같은 식당에서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였다. 백인은 자녀를 흑인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흑인의 야만성이 두려웠고 악영향을 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흑인이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흑인은 무지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소위 과학적 연구에 의해 정당화되었는데 학자들은 흑인이 실제로 교육 수준이 낮으며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일이 많고 범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20세기 중반에 과거 남부 연합에 속했던 주들에게서 자행되었던 인종차별은 19세기 말보다 더욱 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58년 미시시피 대학교에 지원한 흑인 학생 클레넌 킹은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는데 판사가 미시시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흑인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남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은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흑백 간의 성관계는 가장 큰 금기가 되었고 그 금기를 어겼거나 어긴 것으로 짐작되면 린치라는 형태로 즉결 처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여겨졌다. 백인 우월주의 비밀 결사대인 클럭스 클랜, KKK단은 그런 살인을 수없이 자행했다. 힌두교의 최상층을 이루는 브라만들에게 청결의 법칙에 관해서 한두 수 가르쳐줄 만한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종차별은 점점 더 많은 문화 영역으로 퍼졌다.
미국의 미향 문화는 이 미에 대한 백인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백인종의 신체 특징인 흰 피부와 금발 직모, 약간의 들창 코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흑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검은 피부, 검고 덥수룩한 머리, 납작한 코는 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선입견은 인간의 의식에서 훨씬 더 깊은 수준에 있는 상상의 위계 질서를 각인시켰다. 이런 악순환은 수세기, 수천 년 지속되면서 역사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질서에 불과한 상상의 위계 질서를 지속시킬 수 있다. 부당한 차별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돈은 돈 있는 자들에게 들어오고 가난은 가난뱅이를 방문하는 법이다. 교육은 교육받은 자에게, 무지는 무지한 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역사에서 한 번 희생자가 된 이들은 또다시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의 특권을 누린 계층은 또다시 특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회 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만일 흑인과 백인의 구분, 브라만과 수드라의 구분이 생물학적 실체에 근거를 두었다면 어떨까? 만일 브라만이 정말로 수드라보다 더 나은 뇌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생물학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각기 다른 집단이 지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므로 생물학으로서는 인도 사회의 곡절이나 미국 인종차별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잔인하고 매우 현실적인 사회 구조로 바꿔놓은 사건들, 조건들, 권력 관계들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와 그녀. 각기 다른 사회가 채택한 상상의 질서는 서로 다르다. 인종은 현대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중세 무슬림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았다. 중세 인도에서 카스트는 생과 사의 문제였지만 현대 유럽에서 계급제도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려진 모든 인간 사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위계질서가 하나 존재한다. 바로 성별이다.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로는 그랬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중 일부는 기원전 1200년경의 것으로 미래를 점치는 데 쓰인 갑골문이었다. 그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하호 왕비가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아들일까요? 답은 이렇게 쓰여 있다. 만일 정일에 낳으면 길하니 아들일 것이다. 만일 그 아이가 경의 날에 태어난다면 매우 길하다. 그러나 하오 왕비는 갑인일에 아이를 낳았다. 갑골문은 시무룩한 기록으로 맺는다. 3주일과 하루가 지난 후인 갑인일에 아기를 낳았다. 길하지 않았다. 딸이었다. 그로부터 3000여 년 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한자녀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즈음에도 많은 가정들은 여자아이의 탄생을 불길하다고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때로 부모들은 갓 태어난 여자 아기를 유기하거나 살해했다. 아들을 낳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주인은 아버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남편이나 남자 형제일 때도 있었다. 많은 법체계는 강간을 재산권 침해로 다루었는데 달리 말해 강간의 피해자는 강간당한 여성이 아니라 그 여성을 소유한 남성이란 뜻이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적 제재의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었다. 강간범은 피해자의 아버지나 남자 형제에게 신부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지불과 동시에 여자는 강간범의 소유물이 되었다. 성경의 규정은 이렇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만나 그녀를 붙잡아서 동침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남자는 그 젊은 여성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 22절 28에서 29.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보았다. 어느 남자에게도 속하지 않은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전혀 범죄로 취급되지 않았다. 복잡한 거리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줍는 것은 도둑질로 취급받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했다면 범죄가 아니었다. 사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었다.
남편이 된다는 것은 아내의 성을 완전히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었다. 남편이 아내를 강간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본인의 지갑을 훔쳤다는 말처럼 비논리적인 것이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대 중동에서만 통용됐던 것이 아니었고 2006년 기준으로 53개국에서 아내는 남편을 강간죄로 기소할 수 없었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1997년에 이르러서야 강간법이 개정되어 부부간 강간이라는 법적 범주가 만들어졌다. 남녀의 구분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보다 미국의 인종차별 시스템처럼 상상의 산물일까? 아니면 생물학적 뿌리가 깊은 자연스러운 구분일까? 정말 자연스러운 구분이라면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하는 것에 대한 생물학적 설명도 존재할까? 남녀 간의 문화적, 법적, 정치적 차이 중 일부는 성별에 따른 명백한 생물학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출산은 언제나 여성의 일이었다. 남성은 자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사회는 이런 보편적인 핵심 사실 주변에 생물학과 거의 관련 없는 문화적 개념과 규범을 층층이 쌓아 올렸다. 많은 사회가 일련의 속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에 결부시키지만 대체로 생물학적으로 분명한 근거는 없다. 예컨대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민주사회에서 자궁을 가진 개인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으며 평의회 의원이나 판사가 되는 것을 금지당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사업을 하거나 철학적 논의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 위대한 철학자, 옹병가, 예술가, 상인 중에 자궁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궁이 있으면 생물학적으로 이런 직업에 맞지 않는 것일까? 고대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현대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아테네에서 여성은 투표에 참가하고 공직에 선출되며 연설을 하고 보석부터 빌딩,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모든 것을 디자인하며 대학에 다닌다. 자궁 때문에 남자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일은 없다. 사실 정치와 상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여성 대표자가 부족한 상태다. 그리스 의회에 여성 의원은 12%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정치 참여에 법적 제한은 없으며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여성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매우 정상적으로 생각한다. 대부분의 그리스 사람들은 또한 남성성의 필수 요소는 여성에게만 성적으로 끌리고 성관계도 여성하고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것을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로 간주한다. 성별에 따른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지만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의 관계는 부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대자연은 남자끼리 서로 성적으로 끌리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아들이 옆집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오로지 특정 문화에 깊이 물든 인간 엄마뿐이다. 사실 엄마의 분노도 생물학적 필연은 아니다. 적지 않은 인간 문화들이 동성애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건설적이라고 보았고 그 가장 두드러진 사례가 바로 고대 그리스였다. 일리아스에는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와 동성애 관계를 맺는 데 대해 엄마인 테티스가 반대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마케도니아의 올림피아스 여왕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개성이 강하고 단호한 여성의 하나로 꼽힌다. 남편이 필리포스의 암살을 사주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인 알렉산드로 대왕이 전역을 같이 하려고 연인인 헤파이스티온을 집에 데려왔을 때 발작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과 단지 사람들이 생물학적 신화를 통해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양자를 구분하기 좋은 경험 법칙이 있는데 자유는 가능하게 하고 문화는 금지한다는 기준이다. 생물학은 매우 폭넓은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강제하고 다른 가능성을 금지하는 장본인은 바로 문화다. 생물학은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는 능력을 주었고 일부 문화는 여성들에게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무로 지웠다. 생물학은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즐길 수 있게 했고 일부 문화는 그런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화는 자신이 오로지 부자연스러운 것만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없다. 가능한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행동,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
수고롭게 실이 남자에게 광합성을 금지하거나 여자에게 빛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게 하거나 음전하를 띤 전자가 서로에게 끌리지 못하도록 금지한 문화는 하나도 없었다. 진실을 말하자면 자연스러움과 부자연스러움이라는 우리의 관념은 생물학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 온 것이다. 자연스러움이란 말의 신화적 의미는 자연을 창조한 신의 뜻에 맞는다는 뜻이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사지와 장기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사지와 장기를 신이 마음에 그려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활동이고 신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한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신화에는 목적이 없다.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장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며 그 사용 방식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체의 장기 중에 그것이 원형 상태로 수억 년 전 처음 등장했을 때 했던 일만을 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장기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진화하지만 일단 존재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방향으로도 적응할 수 있다. 가령 잎이 등장한 것은 가장 초기에 단세포 생명체가 영양소를 몸 안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지금도 그런 용도로 잎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키스하고 말하는 데도 사용한다. 람보람은 술을 탄 핀을 뽑을 때도 써먹는다. 이런 용도 중 어느 하나라도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을까? 벌레 비슷하게 생겼던 6억 년 전에 우리 선조가 입으로 하지 않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찬가지로 날개도 처음부터 모든 공기역학적 장점들을 갖추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원래 다른 목적으로 쓰였던 기관에서 발달했다. 한 이론에 따르면 곤충의 날개는 날지 못하는 벌레의 신체에서 돌출한 부위로부터 수백만 년 전 진화했다. 튀어나온 혹이 있는 벌레는 신체 표면적이 더 넓고 덕분에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해서 체온을 따스하게 유지할 수 있다. 진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태양광 히터는 점점 더 커졌다. 햇빛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는 구조, 표면적이 넓고 무게가 덜 나가는 구조는 우연히 다른 능력도 주었다. 달리고 점프할 때 약간 떠오르는 능력이었다. 돌출 부위가 더 큰 벌레는 더 멀리 뛰고 점프할 수 있었다. 어떤 곤충들은 이 부위를 이용해서 활강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약간의 단계만 더 거치면 실제로 공기를 헤치고 날게 해주는 날개가 된다. 다음번에 모기가 당신 귀 근처에서 앵앵거린다면 모기에게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비난해봐라. 만약 그 모기가 하느님이 자신에게 준 것에 만족하는 착한 모기라면 날개는 태양광 지별기로만 쓸 테니까. 인간의 성교와 성행위에도 똑같은 멀티태스킹이 적용된다. 성관계는 당초 출산을 위해 진화했고 그의 행위는 잠재적 짝의 적응도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진화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동물이 이 두 가지를 다양한 사회적 목적들에 이용한다. 자신의 작은 복사본을 만드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목적들이다. 예컨대 침팬지는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성관계를 이용한다. 이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인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은 애를 낳는 것이라는 주장. 동성애는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에는 그다지 타당성이 없다. 남성성과 여성성을 규정하는 법과 규범,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생물학적 실체보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호모사피엔스 남성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진 존재이고 여성은 X 염색체 2개를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 범주를 지정한다. 물론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대다수의 경우에는 남자는 남성이고 여자는 여성이지만 남자와 여자라는 사회적 용어는 많은 것을 담고 있으며 이것은 생물학적 용어와는 관련이 희박하다. 남자는 단지 XY 염색체와 고한 같은 특정한 생물학적 속성을 지닌 사피엔스를 일컫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가 속한 사회가 상상하는 인간의 질서상에서 특정한 자리에 딱 맞는 존재를 일컫는다. 그가 속한 문화의 신화들은 그에게 특정한 사내다운 역할, 권리, 의무를 부과한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여자란 두 개의 X 염색체와 하나의 자궁, 많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지닌 사피엔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상의 인간 질서에 속하는 여성 구성원을 말한다. 그녀가 속한 사회의 신하들은 그녀에게 독특한 여성다운 역할, 권리, 의무를 부과한다. 생물학이 아니라 신화가 남녀의 역할, 권리, 의무를 규정하기 때문에 남성성과 여성성의 의미는 사회에 따라 크게 달랐다. 혼동을 줄이기 위해 학자들은 보통 생물학적 범주인 성과 문화적 범주인 젠더를 구분한다. 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고 그 구분의 속성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역사를 통틀어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 젠더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소위 남자다운 속성과 여자다운 속성의 내용은 상호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가령 현대 아테네와 고대 아테네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는 속성은 행동과 욕망, 의상, 심지어 자세까지 큰 차이가 있다. 성은 애들 장난이지만 젠더는 심각한 비즈니스다. 남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중 하나다. X, Y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기만 하면 된다. 여성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쉽다. X 염색체 한 쌍이면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자나 여자가 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프로젝트다. 남성적 특질이나 여성적 특질은 대부분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도 남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남자로 쳐주지 않고 여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여자로 쳐주지도 않는다. 게다가 이런 자격은 한번 얻었다고 해서 계속 안주할 수 있는 월계관도 아니다. 남성은 자신의 남성성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끊임없는 의례와 퍼포먼스를 통해서 증명해야 한다. 여성의 일도 끝나는 법이 없다. 여성은 평생 스스로와 타인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여성적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했다.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자신의 남성성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아간다. 역사를 통틀어 남성들은 오로지 남들에게서 그는 진짜 남자야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거나 심지어 목숨을 바쳐왔다. 18세기의 남성성,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공식 초상화, 긴 가발, 스타킹, 하이힐, 댄서 같은 자세, 그리고 커다란 칼을 주목하라. 현대 유럽에서 이 모든 것은 사내답지 못함의 표시로 여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시대 유럽에서 루이는 남자다움의 전형이었다. 21세기의 남성성, 집무실에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발과 스타킹, 하이힐, 칼은 어디로 간 것일까? 지배적인 남성이 오늘날처럼 둔하고 따분하게 보이는 시절은 또 없었다.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 동안 지배적인 남자의 모습은 화려하고 현란했다. 깃털 머리 장식을 한 아메리카 원주민 추장이나 비단과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힌두교의 옛 군주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언제나 수컷이 암컷보다 더욱 화려하고 액세서리를 많이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 공작의 꼬리나 사자의 갈기를 생각해 보아라. 남자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부터 대부분의 인간 사회는 남자를 여자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북의 사회였다. 한 남자가 남자와 여자를 무엇라고 규정하든 남자가 되는 편이 언제나 더 나았다. 북의 사회는 남자에게 남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여자에게는 여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친다. 감히 남녀를 구분짓는 경계를 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처벌하지만 가르침을 따로 따르는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상하지는 않는다. 남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들은 여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속성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고 여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은 남자다움의 이상을 구현한 구성원에 비해 얻는 것이 더 적다. 여성의 건강도 투자되는 자원은 더 적고 여성은 경제적 기회도 정치 권력도 이동의 자유도 더 적게 지닌다. 젠더는 이상한 경주와 같아서 어떤 주자들은 아무리 경쟁해봐야 겨우 동메달만 딸 수 있다. 물론 알파의 지위까지 올라간 여성이 한 좀 있기는 했다.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중국의 측전 무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하지만 이들은 규칙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였던 45년 내내 모든 의원들은 남자였고 육군과 해군의 모든 장교는 남자였고 모든 판사와 변호사, 주교와 대주교, 신학자와 사제는 남자였으며 모든 의사와 외과의사, 모든 대학과 칼리지의 학생과 교수도 남자였고 모든 시장과 주장관, 거의 모든 작가, 건축가, 시인, 철학가, 화가, 음악가, 과학자도 남자였다. 가부장제는 거의 모든 농경 및 산업사회의 표준이었다. 가부장제는 정치적 교변에도 사회적 혁명, 경제적 대변화에도 끈기 있게 버텨냈다. 예컨대 이집트는 수십 세기에 걸쳐 수없이 많이 정복당하여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아랍, 말루크, 터키, 영국에게 점령당했지만 이집트 사회는 늘 가부장제를 유지했다. 이집트는 파라오의 법, 그리스 법, 로마 법, 무슬림 법, 오토만 제국 법, 영국 법의 통치를 받았지만 이 모든 법은 진정한 남자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차별했다. 가부장제는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연한 사건에 의해 촉발된 모종의 악순환의 결과일 수가 없다. 심지어 1492년 콜럼버스의 미대륙 상륙 이전에도 미대륙과 아프로아시아의 대부분이 가부장제 사회였다. 이전 수천 년간 두 대륙이 전혀 접촉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만일 아프로아시아의 가부장제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면 아즈텍과 잉카는 왜 가부장제란 말인가? 남자와 여자의 정확한 정의가 문화마다 다를지라도 거의 모든 문화가 여성성보다 남성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는 모종의 보편적인 생물학적 이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수많은 이론이 있지만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근력. 가장 흔한 이론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더 큰 완력을 사용해서 여자를 강제로 굴복시켰다고 말한다. 같은 주장을 좀 더 교묘하게 펼치는 버전에서는 남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밭갈기나 추수처럼 힘든 노동이 필요한 업무를 독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남자는 대부분 식량 생산을 통제할 수 있었고 이것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처럼 근력을 강조하는 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남자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진술은 평균적으로만 그리고 특정한 종류의 힘에 대해서만 옳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굶주림, 질병,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남자보다 크다. 또한 많은 남자보다 더 빨리 달리고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는 여자도 많다. 게다가 이 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를 통틀어 여자는 육체적 노력이 거의 필요 없는 직업에서 대체로 배제되어 왔으면서도 들일이나 수공예, 가사노동처럼 힘든 육체 노동에 종사했다는 점이다. 만일 사회적 권력의 분할에 육체적 힘이나 지구력이 직접 관련되었다면 여자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경우 육체적 힘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20대의 청년들이 연장자들보다 훨씬 힘이 센데도 불구하고 60대의 사람들이 20대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19세기 중반 엘라베마의 목화 농장주는 자신의 노예 가운데 누구와 레슬링을 벌였어도 즉시 땅바닥에 깔렸을 것이다. 이집트 파라오나 카톨릭 교황의 권투 시합으로 선출된 일은 없다. 수렵제지 사회에서 정치적 지배력을 지닌 사람은 보통 근육 조직이 아니라 사회성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조직 범죄단의 두목을 반드시 가장 강한 사람이 맡는 것은 아니다. 두목은 몸소 주먹을 쓰는 일은 극히 드문 연장자로서 더 젊고 건장한 이들로 하여금 자기 대신 더러운 일을 하게 만들 때가 많다. 두목을 두들겨 패서 범죄 조직을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로부터 뭔가 배울 만큼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심지어 침팬지 사회에서도 알파 수컷은 다른 수컷 및 암컷의 안정적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아무 생각 없는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신체적 기량과 사회적 권력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육체노동은 하층 계급이 맡는다. 이것은 어쩌면 먹이사슬에서 호모사피엔스가 차지하는 지위를 반영한 현상일지도 모른다.
만일 적나라한 신체적 능력만 중요했다면 사피엔스는 먹이 사다리의 중간쯤에 존재했을 것이다. 우리가 최상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적, 사회적 기량 덕분이다. 따라서 우리 종, 내 권력 사다리도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남자가 신체적 힘으로 여자를 강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안정적인 사회적 위계 질서의 토대라고 믿기는 어렵다. 사회의 쓰레기. 또 다른 이론은 남성의 지배가 힘이 아니라 공격성이 결과라고 설명한다.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 결과 남자는 여자보다 폭력성을 훨씬 더 많이 갖게 되었다. 증오와 탐욕과 학대에 관해서라면 여자도 남자에 필적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순수한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려는 경향은 남자가 더 크다고 이 이론은 설명한다. 역사를 통틀어 전쟁이 남자의 특권이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전시의 군대를 통제하는 것이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민간 사회에서도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남자는 민간 사회에 대한 통제권을 이용해서 더 많은 전쟁을 벌였고 전쟁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회에 대한 남자의 통제력도 커졌다. 이런 되먹임 고리는 전쟁이 도처에 존재하고 가부장제가 도처에 존재하는 이유를 둘 다 설명해 준다. 남녀의 호르몬 체계와 인지 체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도 남자가 실제로 더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따라서 평균적으로 볼 때 병사로 복무하기에 더 적합하다는 가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병사가 모두 남자라고 해서 전쟁을 관리하고 그 결과를 차지하는 사람도 남자라야 한다는 법이 있을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농장에서 목화를 재배하는 노예가 모두 흑인이라고 해서 농장주도 흑인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든 백인 경영자들이 모두 흑인인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것처럼 여성이 모두 장악하거나 부분적으로 참여한 정부가 남성으로만 구성된 군대를 통제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까? 사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사회에서 고위 장교는 병사 계급에서 승진해 올라간 사람이 아니었다. 귀족, 부유층, 교육받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장교로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단 하루도 병사로 복무한 일이 없었다. 나폴레옹의 숙적 웰링턴 공작은 18세에 영국군에 들어갔을 때 즉각 장교로 임관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받은 평민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는 지상의 쓰레기들을 징집해 병사로 쓰고 있다. 그는 프랑스와 전쟁하던 시기에 동료 귀족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병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수민족에서 충원되었다. 이들이 군대에서 승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높은 계급은 공작, 군주, 왕을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어째서 공작 부인이 아니라 공작이어야 한단 말인가? 아프리카에서 프랑스 제국을 건설하고 방어한 것은 세네갈인, 알제리인, 프랑스 노동계층 남자의 땀과 피였다. 병사 중에서 명문가 출신의 프랑스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했다. 하지만 프랑스군을 이끌고 제국을 통치하며 그 결실을 누린 소규모 엘리트 내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왜 프랑스 여자가 아닌 프랑스 남자들 뿐이었을까? 중국에서는 군을 민간 관료의 지배하에 두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다. 칼이라고는 한 번도 휘둘러보지 못한 관리가 전쟁을 지휘하는 경우가 흔했다. 좋은 쇠로 못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중국의 속담인데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은 민간 관료가 되지 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들 관료는 모두가 남자였을까? 여자는 체력이 약하거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은 탓에 성공한 관료나 장군, 정치인이 될 수 없었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전쟁을 이끌려면 분명 지구력이 필요하지만 강인한 체력이나 큰 공격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전쟁은 술집에서 벌이는 주먹다짐이 아니다. 고도의 조직과 협동, 유화 정책을 필요로 하는 매우 복잡한 프로젝트다. 보통 승리의 열쇠는 본국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해외에서 동맹국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격적인 야수는 전쟁 지휘관으로서 최악일 때가 많다.
그보다는 유화 정책을 쓸 줄 알고 사람들을 조작할 줄 알고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볼 줄 아는 협동적인 인물이 훨씬 낫다.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추고 있었다. 군사적으로 무능했던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안정적인 제국 체제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여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 당대의 그를 칭송했던 사람들과 현대 역사가들은 공히 그가 그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온화함과 관용이라는 미덕 덕분이었다고 해석하곤 한다. 흔한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남을 조종하고 유화책을 쓰는데 능력이 우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자들은 뛰어난 정치가나 제국 건설자가 되었어야 한다. 전장에서의 더러운 일은 테스토스테론이 가득 찬 단순한 마초들에게 맡기고 말이다. 대중적인 신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가부장적 유전자. 세 번째 유형의 생물학적 설명은 완력이나 폭력성은 덜 단순하게 보고 대신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남녀가 각기 다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신시킬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할 때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무엇보다도 다른 남자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야심차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남자의 남성적인 유전자들이 후대에 물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을 임신시킬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자신에게 손주들을 안겨줄 아이를 원한다면 자궁 속의 9개월간 아기를 힘들게 품어야 했고 출산 후에는 오랫동안 양육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량을 구할 기회가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남자가 필요했다.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세운 조건은 뭐든지 받아들이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야 함께 지내면서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이고 집안을 잘 돌보는 여자의 여성적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여자는 자신의 강력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못했다. 이로는 남녀의 생존 전략이 이렇게 달랐던 탓에 남자는 야심 있고 경쟁적이며 정치와 상업에 뛰어나도록 프로그램된 데 비해 여자는 그런 것을 피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헌신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 역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에게 의존하게 되었다는 가정, 그리고 남자의 경쟁성이 남성의 사회적 우세를 낳았다는 가정이다. 동물의 세계에는 코끼리나 보노보처럼 의존적인 암컷들과 경쟁적인 수컷들 간의 역학관계의 결과로 목권 중심의 사회가 나타난 종이 많다. 암컷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야 했으며 협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들은 암컷들로만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서로 도우며 새끼를 키우게 되었다. 한편 수컷들은 싸우고 경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수컷들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대는 발달하지 못했다. 보노보와 코끼리 사회는 협력적인 암컷들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가 통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협력적인 수컷들은 변방으로 밀어냈다. 평균적인 보노보 암컷은 수컷보다 힘이 약하지만 수컷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종종 떼지어 그 수컷을 괴롭히고 공격한다. 보노보와 코끼리가 이럴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물이고 그 장점은 대규모로 협력하는 능력에 있다. 만일 그렇다면 여자들이 비록 남자에게 의존한다 할지라도 협력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기술을 이용해 공격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남자들의 허를 찌르고 조종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협력 덕분에 성공한 종에서 협력성이 더 떨어진다는 개체들이 협력성이 더 뛰어나다는 개체들을 통제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어쩌면 일반적인 가정들이 틀린 것일지 모른다. 어쩌면 호모사피엔스의 수컷들은 신체적 힘이나 공격성, 경쟁성이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우월하고 협력을 잘하는 것이 특징일지도 모른다.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젠더의 역할은 커다란 혁명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회가 남녀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있다. 젠더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지만 변화는 굉장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언어 도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이 내각의 장관이 되거나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웃긴 소리로 들렸다. 한편 동성애는 극도로 금기시되는 주제라는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21세기 초 여성의 참정권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성 강요는 논평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연방 대법관 중 5명은 그중 3은 여성이었는데 동성결혼 법제화를 선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들 때문에 젠더의 역사가 그토록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오늘날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사실보다 근거 없는 신화들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제도가 이토록 보편적이고 안정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